몇 해 전 대학생이었던 나는 여름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갔다. 그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휴식을 취하기에 제격이었다. 우리가 머물기로 한 펜션은 평소에는 잘 관리가 안 되는 듯했고 사람의 흔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자연 속에서 며칠을 보내기로 마음먹고 우리는 그곳에 짐을 풀었다. 첫날 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다. 문득 펜션의 베란다 창문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소리는 점점 뚜렷해졌다. 마치 누군가 조용히 웃고 있는 것 같은 소리였다. 우리는 잠시 귀를 기울였지만 별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날 밤 깊이 잠들지 못한 나는 불현듯 어떤 냉기가 느껴져 눈을 떴다. 창밖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고 달빛이 방 안으로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런데 창문 근처에 어떤 모양이 보였다. 검은 그림자의 형체가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내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낸 환영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 한 사람의 형체였다.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 그 그림자는 움직임 없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순간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다. 몸은 두려움에 떨렸고 숨쉬기조차 어려웠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내 옆에 자고 있던 친구를 깨웠지만 그 친구는 내가 꿈을 꿨다고 생각하며 다시 잠들어 버렸다. 밤새 온갖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지만 나는 도저히 그 형체가 무엇인지 알아낼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친구들에게 어젯밤 일을 이야기했지만 모두가 장난이라며 웃어넘겼다. 그러나 그날 밤 또다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모두 짬이 드는 순간 천장에서 똑똑 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우리가 올려다보니 마치 누군가 천장을 두드리고 있는 것처럼 규칙적인 소리가 났다. 우리 모두 겁에 질려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윽고 펜션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자 주인은 잠시 침묵한 후 한 가지 썰을 전해주었다. 그 펜션은 몇 년 전까지 할머니 한 분이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 할머니는 자식 없이 혼자 살다가 어느 날 펜션에서 목을 메고 생을 마감하셨다는 것이다. 그 후로 아무도 그 펜션을 맡지 않아서 폐허처럼 남아있는 상태라고 했다.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서둘러 짐을 싸고 펜션을 떠나기 위해 준비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가 나를 뒤에서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다. 나는 간신히 용기를 내어 돌아봤을 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펜션을 탈출하듯 빠르게 나왔고 마을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로 그 이야기는 나와 친구들에게 금기어처럼 되어버렸다. 하지만 때때로 꿈속에서 그날의 형체가 떠오르면 아직도 소름이 돋곤 한다. 그 펜션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여전히 그대로일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 외곽의 한 작은 마을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그 집을 무서워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집에서는 밤마다 불빛이 보인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집을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이승우라는 젊은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기심이 많고 용기 있는 성격으로 친구들과 함께 종종 모험을 즐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폐가 이야기가 나오자 승우는 그 집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말렸지만 승우는 웃으면서 그냥 소문일 뿐이야. 내가 가보면 실제로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될걸? 하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밤 승우는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 폐가를 방문했습니다. 집 앞에 다다르자 승우는 문득 이상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문은 녹슬어 있었으며 바람 소리마저도 으스스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승우는 호기롭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폐가 안은 의외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많이 쌓여있긴 했지만 가구가 그대로 있었고 방은 모두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각 방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집안은 바깥보다 공기가 더욱 차가웠습니다. 무엇인가 오랜 시간 잠들어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엌에 다다랐을 때 승우는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은 마치 최근까지도 사용된 것처럼 보였고 호기심이 생긴 승우는 일기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일기에는 이 집에 살던 가족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는데 특히 어린 딸 미나가 이상한 존재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반복되는 악몽과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창문이 콩 하고 닫혔습니다. 승우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미 폐가의 분위기에 긴장한 그는 서둘러 일기장을 놓고 집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2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확한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승우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용기를 내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은 더 어두웠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승우는 그중 한 사진에 있는 소녀가 일기장에 언급된 미나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사진 속 미나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은 왠지 모르게 슬퍼 보였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방에서 희미하게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그 방의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된 인형이 의자 위에 앉아 있었다는 점이 이상했습니다. 인형은 마치 승우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문이 쾅 닫혔습니다. 승우는 황급히 돌아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방 안에 이상한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돌려 방 안을 비췄지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인형이 살짝 움직였음을 느꼈을 때 승우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승우는 서둘러 방을 빠져나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려고 했을 때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밖에서 잠가놓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리며 "여기 있어요. 제발 열어줘요." 라고 외쳤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거실로 돌아온 승우는 도망갈 방법을 찾기 위해 창문을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소파에 앉아있는 희미한 형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형체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점점 승우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승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집을 빠져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멎더니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집을 벗어나기 위해 전력을 다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온 후 승우는 헐떡이며 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갔고 절대 그 폐가 근처에는 다시 가지 않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승우는 친구들과 폐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찍은 사진들은 모두 흐릿하게 변해 있었고 일부는 아예 지워져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혹시 미나의 장난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끔씩 등골이 오싹해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폐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또 다른 호기심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밝히기 전까지 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는 이상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그림자의 저주라고 불렀다. 처음 사건은 한여름밤 마을의 젊은 부부가 실종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이웃과의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경찰은 아무 단서도 찾지 못했고 사건은 점점 잊혀져 갔다. 그러나 몇 주 후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할머니가 한밤중에 집안에서 혼자 사라졌다. 그녀의 방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돈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커튼이 흔들릴 뿐 할머니는 그곳에 없었다. 그 후로 마을에 왠지 모를 공포감은 점점 커져갔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게 보였던 거리와 들판이 밤이 되면 무섭게 다가왔다. 마을 사람들은 밤이 되면 아무도 밖에 나가지 않았고 모두 문을 잠그고 창문을 굳게 닫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용감한 청년 한 명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다. 민준은 이상하게도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밤마다 이상한 그림자를 본 기억이 났다. 그 그림자는 항상 그의 집 근처를 서성였고
역시나 크고 무시무시한 존재였다. 민주는 그 존재가 마을의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 홀로 그날 밤 밖으로 나갔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홀로 길을 걸으면서 민주 눈어린 시절 본 그림자에 대해 생각했다. 그러던 중 민주는 마을 외곽이 오래된 폐쇄된 저택으로 향했다. 어린 시절 그곳은 항상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고 마을에서는 아이들이 그 앞에서 결코 놀지 않았다. 그는 저택의 대문을 밀고 들어갔다. 내리누르는 침묵은 가위를 눌린 듯 무겁고 답답하게 다가왔다. 저택 내부는 음산했다.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가구들과 거미줄로 뒤덮인 천장은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듯한 냄새를 풍겼다. 민주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저택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하실로 연결된 계단을 발견했다. 그 계단을 내려가자 깊숙한 어둠 속에서 신문지에 둘러싸인 쪽지를 발견했다. 쪽지에는 그림자는 잠들지 않는다라는 수수께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벼랑간 바람이 불어왔고 민주는 무언가가 그의 뒤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얼어붙은 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뒤를 돌아보자 그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했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전혀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시무시하게도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림자는 인간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균형을 잃은 듯 기괴하게 뒤틀렸다. 그리고 그림자는 깊은 속삭임으로 민준에게 말을 걸었다. 너도 영원히 이곳에 있으라. 공포에 사로잡힌 민주는 반사적으로 손전등을 떨어뜨렸고 동시에 그림자가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민주는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간신히 지하실을 빠져나와 나라는 듯이 저택을 빠져나왔다. 그는 결코 그 그림자의 무서운 속삭임을 잊지 못할 것이었다. 다시 도망칠 수 있던 것은 순전히 그의 용기 때문이었다. 민주는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했으나 사람들은 그저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치부할 뿐이었다. 그러나 민주는 알고 있었다. 마을 어딘가에 여전히 그 무시무시한 그림자가 존재하며 마을 사람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그 후로도 그림자의 저주는 계속되었다. 민주는 결국 마을을 떠났지만 새로운 곳에서도 여전히 그림자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림자가 진정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민주는 자신이 영원히 그림자에 의해 쫓길 것이라는 서늘한 운명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끝나지 않는 아직도 진행 중인 공포의 한 페이지였던 것이다.